3일간에 걸쳤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 조금 전에 마지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권력구조 개편 문제 역시 찬반 여론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 있었던 개헌안 발표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 먼저 간단히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 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네. 이 부분인데요. 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년 단임제는 이제 과거에 보면 독재 정권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자꾸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고 영구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번으로 막자라고 해서 이제 5년 단임제가 된 건데, 이제는 4년 동안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 일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한 번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얻는 게 오히려 책임 전체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여론 결과로도 높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임은 뭐냐면요.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4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더 하면 총 8년을 할 수 있는데, 예. 두 번째 이제 다시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은 안 됩니다. 연속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임제와의 차이고요. 네,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까지 국민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4년 중임제가 좀 높다. 뭐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의원 내각제가 아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거는 야당의 뭐 책임 총리 또는 뭐 총리 추천, 총리 선출, 이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의원 집정부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부 형태의 종류들인데, 그렇죠. 아무튼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청와대의 얘기처럼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에 대한 선언은 대단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대통령제에 대한 전통적인 선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하고 보는데, 4년 연임이 일단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또 하나가 레임덕의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어요. 사실 최근에 그렇죠. 레임덕 얘기는 별로 언론에 안 나오던데요. 네.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2년만 있으면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5년 동안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임제이기 때문에 레임덕이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임제라는 측면에서는 레임덕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연임제도 마찬가지다. 그럼 재선되는 순간 레임덕이다, 이런 말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5년 단임이 뭔가 불편하다라는 그 공감대 분명히 있어요. 이제 핵심은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 얘기, 수사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고, 뭔가 이 부분을 보완하자, 즉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건데, 그 분산이라는 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분산이 지금 야당과 여당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지금 그걸 이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 그러니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지금 야당에서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그러니까 총리를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선출을 하게 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낮추는, 총리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도 청와대가 몇 가지 조항을 넣었어요. 뭐 국가 원수이라는 단어도 뺀다고 하고,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것도 뺀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상 뭐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총리가 같이 끌고 나가면 그거는 뭐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게 아니다는 취지인데 이제 지금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여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국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당적이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정부 안에 두 당이 움직여야 되면 사사건건 이제 모든 게 충돌이 돼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이상은 총리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아예 색깔이 다른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지금도 총리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총리직을 할 수 있다는 건 1차적인 견제 장치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국회가 추천하기 시작하면 이 대통령제라는 것 체제 자체가 유지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거의 명확하게 거부사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갖고 되느냐, 그것 갖고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 국회 추천이란 말과 국회 선출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근데 저는 국회 추천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해요. 국회 추천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국무총리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도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서 네. 국회 동의가 있잖아요. 네. 나름 이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인사청문회 같은 과정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해서 대통령이 명을 받아라는 헌법 조항에서 그걸 뺐어요. 네. 저는 근데 저 얘기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를 뺀다 해가지고 총리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그래서 어쨌든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야당의 주장처럼 민생과 경제는 총리가 맡고 외교, 국방, 안보 등 이른바 외치는 대통령이 만다. 이게 이원집정 문제가 발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게 외치냐 내치냐를 구분하기가 일단 어렵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백 변호사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정파나 이념이 다른 총리와 대통령은 대단히 힘들어요. 프랑스에서 이른바 동고정부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한다는 많지 않아요. 네. 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닌 거예요. 내각제에 유리한 걸 갖다 놔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이런 측면이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은 예.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겸임하잖아요. 이건 예.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국회법만 개정하면 지금 겸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단지 지금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법률 정한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국회법에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런 것들도 여당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국회가 현실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대통령제의 취지가 대단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것도 고치면요.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분산할 수 있는데 그런 논의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거예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들은 부통령을 총리 부통령이 대신에 있죠. 쓰기도 하고요. 그 국무총리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저는 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네. 없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이고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의원 내각제로 가든가 그래서 미국처럼 부통령제로 가든가 그래서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의 주장처럼 애매하게 이원집정부제는요.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이런 권력 구조 개편이 누구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헌법에 이렇게 이미 강조한 걸까요?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그렇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바꾸면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한번 더 해먹으려고 그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현행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가 4년으로 바뀌고 한 번 더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니까 이게 조국 수석도 강조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선거 연령과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게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입법화 과정은 돼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헌법에 명문화할 사안이냐. 그러니까 법률 조항이 있고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문화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면 지금의 그대로 두고 법률만 바꿔도 할 수 있는 건데 헌법에 딱 못 박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18세인 건 맞아요. 네. OECD 국가에서도 지금 19세 이상을 유지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18세 쪽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헌법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은 법률로 한다라고 헌법에 얘기해 놓으면은 선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헌법에 있느냐, 헌법에 반드시 지금 정부가 이거를 명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단히 선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헌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18세로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복 입고 이제 투표를 하러 갈 수도 네.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참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아마 우리 뭐 18세 이상으로 올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정치 의식도 굉장히 많이 제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국민에게 권리를 더 많이 부여해주는 쪽으로 이제 헌법의 정신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딱 하나 논의만 가지고는 그닥 문제 제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18세라는 부분을 만약에 헌법에 명기를 한다. 이거는 사실 법률사항입니다. 뭐 제가 이거는 단어에서 말씀드리는데 헌법상이라 법률사항인데 그만큼 선거 연령을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헌법에 부여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좀 선언적 의미의 그런 조항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사면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면의 문제, 뭐 이건희 회장 같은 네. 경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게 정말로 그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의해서 심사를 받도록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본래 지금도 이제 그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죠. 지금도 거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고하게 헌법에 명시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렇게 사면이 이루어지잖아요. 특정한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부분은 뭐 지금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도.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제 특별사면권 행사 관련해서 계속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사면을 해주는 건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보여준 게 아니냐라 그래서 계속 이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거기 논의에서 출발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헌법에 집어넣는다면 특별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대통령에게 뭔가 가는 페널티까지 법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진전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표면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헌법에 이런 부분을 넣어놓고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데까지 남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좀 강하게 드러났는데 헌재소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또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체크 앤 밸런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 사법부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사실 작동이 안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입법부, 대통령의 사법부, 그럼요. 행정부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철저히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수평적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상당히 우월적 지위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제 완화시키고 개선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모두 임명했던 것을 일부는 국회가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야당이 이렇게 찬성할 것 같지 않아요. 이왕 하려면 전부 이제 완전하게 대통령이 놔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발표 중에는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놓겠다. 인사에 관련된 거, 사법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라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그리고 보여져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과 이제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받아서 임명했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든 구조인 거고요. 일반 법관 같은 경우에도 그 어쨌건 지금 임기제가 있는데 10년 임기제가 있는 것도 이제 폐지해서 완전하게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법관 회의를 거치도록 그러니까 이제 했죠. 대법관 회의를 거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법원장의 힘이 조금 빠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개개의 판사의 사법권의 독립에는 충분히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왕적 사법부란 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이제 모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쪽으로 사법부가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면이 있어요. 우린 주로 검찰 경우만 많이 얘기하는데 예.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점도 좀 우리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선거구제와 관련된 네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하나 이번에 빠진 것부터 하나 먼저 짚어볼까요? 그 결선 투표 얘기가 야당에서 막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뭐 과반수 이상 투표를 못 얻으면 뭐 1위, 2위가 다시 한번. 투표한다. 근데 그런 내용은 이제 논의 과정은 있었지만 빠진 것 같아요. 그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뭐 투표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뭐 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국회로 공이 넘어가서 협상을 한다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어쨌건 뭐 지금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면 50% 미만의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과반수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오늘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요. 예. 조문을 우리가 본 건 아닙니다. 예. 지금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그렇죠. 4시 설명을 정도에 들어보고. 이제 조문이 전체적으로 네.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조문 전체로 공개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빠지고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발언에서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갈 있죠. 수는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좀 이제 정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석이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20대 총선 때 민주당, 새누리당 합산 득표율은 65%인데 두 당의 의석은 80%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문제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헌법에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법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법을 만들면 헌재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선언적이라지만 이 조항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부분도 공직선거법으로 미룰 수가 있죠. 선거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과 맞물리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1인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단순 다수제예요. 예.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되니까 죽은 표, 사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상당히 왜곡된 면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표차는 10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전체 의석에서 다 지는 수가 있어요. 다 모든 그렇죠. 지역에서 예. 한 명만 뽑으니까 예. 한 표 차로 계속 이겼다. 그럼 그 정당이 다 됐는 이제 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식해서 지금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도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 구조를 바꾸고 정부 형태를 바뀐다 해도 정치 발전이 안 된다라는 그런 명제들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명기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거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까지 해봐 얘기를. 저는 그 내용은 사실 야당에게 약간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저번 총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뭐 그 전실은 뭐 새누리당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지금 민주당이 전체로 가졌던 이제 국민들의 그 표 퍼센트하고 의석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둘이 네. 훨씬 많이 가졌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국민의당이나 지금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이제 비례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한 의석도 얻지 못하는 그런 당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일정 부분 표를 얻으면 그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를 만들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점에서 지금 원내 1, 2당을 제외한 뭐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선거구제를 만들 때를 보면 항상 이제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본인 당에 제일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실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헌법의 규정을 딱 해놓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에 맞지 않으면 그게 위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정확한 구현이나 국민들의 투표의 가치, 1인 1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사흘째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을 떠나서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어제 발표됐던 내용 가운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1,500만 원을 임대료에 내고 나머지 500만 원만 사실상의 그 이익으로 남는다는 이런 지대 경제의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은 지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부동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산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지금 2,000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3만 불이 된 차이가 바로 그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이런 수정을 해가면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네, 안상수 의원은 이제 화면에 나온 건 창원시장의 모습이었고요. 안상수 의원의 목소리와 잠시 방송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땅값이 더 양극화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또 제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또 한국당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논란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이제 첨예하게 쟁점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산의 양극화가 사실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거 맞아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을 과연 이제 보수 진영이나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 다른 권력구조 분산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노태우 정권 때 1988년도 그러니까 87년도 9차 개헌이 돼가지고 처음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민주화가 된 첫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때 노태우 정부 때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됐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제 위헌 판결 받았고 토지 초과 이득세 이건 헌법 불합치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아이러니는 그때 김대중 총재의 야당은 반대해서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의 그런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이 토지 공개념은 사실 이 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재산과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제 개인적인 의견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문제의 문제고 또 하나 사적 재산을 얼마나 국가가 인정하냐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단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적 소유를 부인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로 인해서 얻는 지나친 이득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국가 환수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재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많은 이익은 상당히 공적인 개념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본다면 지금 헌법에도 이러한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공공의 이익에 한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느냐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판결 난 것까지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정권이 자신들의 이념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토론이 정해질 것 같아요. 위헌이라고 판결 났으니까 넣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이념적 지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서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부동산이 상승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비교를 하면 이제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저해한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맨날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게 뭐 집값 잡겠다, 뭐 잡겠다, 땅값 잡겠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금 이번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지금 헌법에서도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넣는다면 옛날에 위헌받았던 걸 부활시키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딱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이제 원래 조세를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건데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요. 근데 그 땅값이 오르는 게 구체적인 수치가 명확하진 않거든요. 예. 땅값이 오르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오른 거의 일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이제 세금 조세부가 원리에도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위헌이 나왔던 거고, 택지 소유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몇 평으로 제한할까요? 옛날에 200평으로 제한했거든요. 200평 넘으면 넘는 거에 다 세금 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 데서 200평이 너무 좁다라 그래서 그때 위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보수 쪽에서 보면 이건 너무 이미 헌법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진보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제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정부의 정책이 위헌이라는 또는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받아서 제대로 시행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헌법에 넣는 순간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그런 위헌이 안 나오죠. 위헌이 이런 안 법이 나오기 생겨도. 때문에 그런 정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택지 소유 상한제나 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나 이런 게 무조건 제가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도 너무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게 지나치게 또 개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제한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그리고 조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한 원리에도 좀 반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이 돼서 위헌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헌법이 유지된다면 이런 법이 다시 생기면 또 위헌이 나오겠죠. 이게 헌법이 진짜로 정해진다면 실제로 부동산 투기 잡는 데는 효율적인가요? 그거는 효율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소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부과라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문제들이 저 생길 수 요 있는 제가 한 겁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헌법에서 한번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백 변호사 그런 얘기 했다는 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에요. 약속이죠. 약속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린 그쪽으로 가겠다 합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대통령제를 갈 건지 내각제를 다 갈 국민이 건지를 결정하는 선택하는 거고, 거니까요. 예. 뭐 한때는 이제 내각제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대통령제로 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기획인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결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토지 문제 너무 심각하다. 토지의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80년대부터 너무 이 빈부격차가 벌어진 게 맞잖아요. 재벌의 그 비업무용 뭐 부동산 처분하라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 정권들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 상당수가 토지는 공개념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과거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렸다 하더라도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겠다고 했고 과연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거 현실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얻고 있고 또 더구나 국회 여당, 민주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그 당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여당의 지도자들을 독려해 가면서 이걸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국회 책임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아마 야당 책임이다 하고 밀어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의 태도를 취해서는요. 그게 모르겠어요. 폼은 날지 모르지만 개헌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될 일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네,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를 또 저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등장했는데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유축헌데 선거구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냐하면 이 이제 작은 정당들은 그 정당 투표가 활성화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의석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개헌연대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민주평화당이 이제 범진보로 분류되면서도 여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사흘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야당을 좀 촉구하고, 좋게 말하면 촉구, 야당 입장에서는 압박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헌법 논의가 좀 활성화돼야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다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개헌을 보면요 9차례가 있었잖아요. 3차 개헌과 9차 개헌을 빼놓고 전부 정부 주도였어요. 전부 정당 대표가 배제됐고. 그러니까 3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내각제 개헌이었고 9차 개헌은 6.25 항쟁 이후에 있었던 민주화 개헌이었어요. 예. 그 나머지는 전부 그냥 흐지부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개헌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촉발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천정배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다. 정부의 개헌한 네. 이런 무임직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입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6월 지방선거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동시에 않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느냐. 아까 그 조국 수석 설명할 때 보면요, 아예 날짜까지 다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요번에 하고 다음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요번에 하고 다음 선거 때 맞추면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선거랑 지방정부 선거를 같이 하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가면 중간평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딱 맞춰놨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번 대선 때 다 뭐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연계할 뭐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는 다 했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정부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달리니까 너네가 따라와라는 취지로 가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부에서 어쨌건 지금 3일 동안 우리가 개헌안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국민한테 통보하고 다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각 당마다 지금 현재 나온 개헌안의 문제가 뭐고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협의하겠다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무슨 안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역대 정권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 얘기할 때요. 뭐 개헌 얘기 나오면 그게 다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다. 그거 개헌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순실 수사한다니까 느닷없이 국회 와가지고 개헌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략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개헌한 내용 보니까 아니 그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우리가 토지 공개념 어떻게 할 건지 뚝딱뚝딱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동일임금 동일노동 우리가 그때까지 뚝딱뚝딱 안 되죠.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개헌 논의합니다가 아니잖아요. 물론 예. 이거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국회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떻게 안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선택만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서 공개념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걸 어쩌고저쩌고는 아니에요. 물론 그 정도인데 일단 정부 주도 정부 그 구조만 가지고도 지금 내각 뭐 의원 집정부제까지는 아니래도 책임 총리냐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냐를 가지고도 지금 여야가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건 각 당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지금 뭐 일단은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개헌안은 현재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도 그래도 대통령제 유지하고 연임이 제일 낫다라는 여론조사에다가 제가 보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의 뭐 신념이라고 될까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각 당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소수 정당 같은 경우 대통령제 계속하면 우리 집권 계속 못하는데 그럼 이제 의원 내각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리고 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진짜 쉽지 그리고 않은 제가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질문드린 것 같아서 다른 쪽 입장을 또 네, 말씀드리면 네. 자 그러면 6월 지방선거 안에 그때 어렵다고 쳐요. 그러면 10월까지 가면은 결론 납니까? 10월까지 시간 주면은 한쪽에서는 좋아요 대통령제 합시다. 한쪽에서는 총리 그 선출제 받을게요. 지금 이 논의 내용 자체가 정당의 어떤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논의 내용인데 10월 가면은 합의 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되기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요. 한 80% 이상 없을 예. 것 같은데 왜냐면요. 지금 아까 나눈 뭐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 절충이 가능해요. 다른 약간씩 이제 편차가 있는 것들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는데 역시 지금 개헌 논의의 가장 핵심은 권력 구조입니다. 정부 형태예요. 물론 권력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이 의원 내각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또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책임 총리.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형용 모순 같아요.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책임 총리를 한다. 근데 이 책임 총리가 국회 선출 또는 국회 추천을 받는 거라면 이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다 이원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의 국무총리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충돌할 경우에 문제죠. 엄청 충돌을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헌법적인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도 적어도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집권당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충될 것이냐 예. 이 부분 네. 때문에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면 좀 더 길어집니다만 통일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통일세. 자, 통일은 누구의 그 업무입니까? 대통령의 업무잖아요. 외교, 통일, 국방.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누구의 업무입니까? 총리 업무입니다. 통일세 갖고 총리랑 대통령이랑 의견이 다르다. 그럼 누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 좀 줄어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맞출 수 있는 정부 형태다라고 하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되지? 그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무리 내치와 외치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념을 달리하는 두 명이 한 정부 안에 들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뭔가 모든 정책을 할 때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야당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야사당의 기본적인 반대 이유는 일단 주체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아니라 국회 주도의 개헌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 통과될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별로 없다고 보시는지. 봐야죠. 일단 야당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붙여진다면 야당은 설령 뭐 그러지도 않겠습니다만 네. 정부 여당의 그런 개헌안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측면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뭐 운명의 날을 맞게 되는데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헌법에 이런 부분을 넣어놓고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데까지 남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좀 강하게 드러났는데 헌재소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또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체크 앤 밸런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 사법부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사실 작동이 안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입법부, 대통령의 사법부, 그럼요. 행정부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철저히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수평적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상당히 우월적 지위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제 완화시키고 개선시킨다는 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모두 임명했던 것을 일부는 국회가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야당이 이렇게 찬성할 것 같지 않아요. 이왕 하려면 전부 이제 완전하게 대통령이 놔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발표 중에는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놓겠다. 인사에 관련된 거, 사법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라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그리고 보여져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과 이제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받아서 임명했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든 구조인 거고요. 일반 법관 같은 경우에도 그 어쨌건 지금 임기제가 있는데 10년 임기제가 있는 것도 이제 폐지해서 완전하게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법관 회의를 거치도록 그러니까 이제 했죠. 대법관 회의를 거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법원장의 힘이 조금 빠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개개의 판사의 사법권의 독립에는 충분히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왕적 사법부란 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이제 모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쪽으로 사법부가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검찰 경우만 많이 얘기하는데 예.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점도 좀 우리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구제와 관련된 네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하나 이번에 빠진 것부터 하나 먼저 짚어볼까요? 결선 투표 얘기가 야당에서 막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뭐 과반수 이상 투표를 못 얻으면 뭐 1위, 2위가 다시 한번. 투표한다. 근데 그런 내용은 좀 논의 과정은 있었지만 빠진 것 같아요. 그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뭐 투표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뭐 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국회로 공이 넘어가서 협상을 한다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어쨌건 뭐 지금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면 50% 미만의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과반수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오늘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요. 조문을 우리가 본 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그렇죠. 4시 정도에 설명을 이제 조문이 전체적으로 네.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조문이 전체적으로 공개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빠지고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발언에서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좀 이제 정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석이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20대 총선 때 민주당, 새누리당 합산 득표율은 65%인데 두 당의 의석은 80%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문제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헌법에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법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법을 만들면 헌재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선언적이라지만 이 조항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부분도 공직선거법으로 미룰 수가 있죠. 선거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과 맞물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1인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단순 다수제예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되니까 죽은 표, 사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상당히 왜곡된 면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표차는 10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전체 의석에서 다 지는 수가 있어요. 다 모든 그렇죠. 지역에서 한 명만 뽑으니까 한 표 차로 계속 이겼다. 그럼 그 정당이 다 됐는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식해서 지금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 구조를 바꾸고 정부 형태를 바뀐다 해도 정치 발전이 안 된다라는 그런 명제들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명기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거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까지 얘기를. 저는 그 내용은 사실 야당에게 약간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저번 총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뭐 그 전신은 뭐 새누리당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지금 민주당이 전체로 가졌던 이제 국민들의 그 표 퍼센트하고 의석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둘이 훨씬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국민의당이나 지금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이제 비례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한 의석도 얻지 못하는 그런 당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일정 부분 표를 얻으면 3일간에 걸쳤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 조금 전에 마지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권력구조 개편 문제 역시 찬반 여론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 있었던 개헌안 발표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 먼저 간단히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 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이 부분인데요. 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년 단임제는 이제 과거에 보면 독재 정권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자꾸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고 영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번으로 막자라고 해서 이제 5년 단임제가 된 건데
이제는 4년 동안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 일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한 번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얻는 게 오히려 책임 전체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여론 결과로도 높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임은 뭐냐면요.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4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더 하면 총 8년을 할 수 있는데 예. 두 번째 이제 다시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그럼 그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은 안 됩니다. 연속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임제와의 차이예요. 네,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까지 국민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4년 중임제가 좀 높다. 뭐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의원 내각제가 아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거는 야당의 뭐 책임 총리 또는 뭐 총리 추천, 총리 선출 이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의원 집정부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부 형태의 종류들인데 그렇죠. 아무튼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청와대의 얘기처럼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에 대한 선언은 대단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대통령제에 대한 전통적인 선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하고 보는데 4년 연임이 일단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또 하나가 레임덕의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어요. 사실 최근에 그렇죠. 레임덕 얘기는 별로 언론에 안 나오던데요.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2년만 있으면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5년 동안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임제이기 때문에 레임덕이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임제라는 측면에서는 레임덕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연임제도 마찬가지다. 그럼 재선되는 순간 레임덕이다. 이런 말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5년 단임이 뭔가 불편하다라는 그 공감대 분명히 있어요. 이제 핵심은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 얘기, 수사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고 뭔가 이 부분을 보완하자, 즉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건데 그 분산이라는 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분산이 지금 야당과 여당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지금. 그걸 이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 그러니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지금 야당에서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그러니까 총리를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선출을 하게 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낮추는, 총리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도 청와대가 몇 가지 조항을 넣었어요. 뭐 국가 원수이라는 단어도 뺀다고 하고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것도 뺀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사실상 뭐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총리가 같이 끌고 나가면 그거는 뭐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게 아니다는 취지인데 이제 지금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여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국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당적이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정부 안에 두 당이 움직여야 되면 사사건건 이제 모든 게 충돌이 돼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이상은 총리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아예 색깔이 다른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지금도 총리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총리직을 할 수 있다는 건 1차적인 견제 장치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국회가 추천하기 시작하면 이 대통령제라는 것 체제 자체가 유지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거의 명확하게 거부사를 밝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것 갖고 되느냐, 그것 갖고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글쎄요, 국회 추천이란 말과 국회 선출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근데 저는 국회 추천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해요. 국회 추천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국무총리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도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서 국회 동의가 있잖아요. 나름 이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인사청문회 같은 과정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해서 대통령이 명을 받아라는 헌법 조항에서 그걸 뺐어요. 저는 근데 저 얘기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를 뺀다 해가지고 총리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그래서 어쨌든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야당의 주장처럼 민생과 경제는 총리가 맡고
외교, 국방, 안보 등 이른바 외치는 대통령이 많다. 이게 이원집적 문제가 발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게 외치냐 내치냐를 구분하기가 일단 어렵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백 변호사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정파나 이념이 다른 총리와 대통령은 대단히 힘들어요. 프랑스에서 이른바 동고정부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원집적 무제를 실시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네. 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닌 거예요. 내각제에 유리한 걸 갖다 놔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이런 측면이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은 예.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겸임하잖아요. 이건 예.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국회법만 개정하면 지금 겸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단지 지금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법률 정한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국회법에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런 것들도 여당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국회가 현실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대통령제의 취지가 대단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것도 고치면요,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분산할 수 있는데 그런 논의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거예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들은 부통령을 총리 부통령이 대신에 있죠. 쓰기도 하고요. 그 국무총리,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저는 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네. 없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이고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의원 내각제로 가든가, 그래서 미국처럼 부통령제로 가든가, 그래서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의 주장처럼 애매하게 이원집적 무제는요,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이런 권력 구조 개편이 누구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헌법에 왜 이렇게 이미 강조한 걸까요?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그렇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바꾸면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현행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가 4년으로 바뀌고 한 번 더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니까, 이게 조국 수석도 강조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선거 연령과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게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입법화 과정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죠.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헌법에 명문화할 사안이냐, 그러니까 법률 조항이 있고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문화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면 지금의 그대로 두고 법률만 바꿔도 할 수 있는 건데 헌법에 딱 못 박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18세인 건 맞아요. 네. OECD 국가에서도 지금 19세 이상을 유지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18세 쪽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헌법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은 법률로 한다라고 헌법에 얘기해 놓으면은 선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헌법에 있느냐, 헌법에 반드시 지금 정부가 이거를 명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단히 선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헌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18세로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복 입고 이제 투표를 하러 갈 수도 네.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참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아마 우리 뭐 18세 이상으로 올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정치 의식도 굉장히 많이 제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국민에게 권리를 더 많이 부여해주는 쪽으로 이제 헌법의 정신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딱 하나 논의만 가지고는 그닥 문제 제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18세라는 부분을 만약에 헌법에 명기를 한다. 이거는 사실 법률사항입니다. 뭐 제가 이거는 단어에서 말씀드리는데 헌법상이라 법률사항인데, 그만큼 선거 연령을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헌법에 부여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좀 선언적 의미의 그런 조항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사면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면의 문제, 뭐 이건희 회장 같은 네. 경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게 정말로 그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의해서 심사를 받도록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본래 지금도 이제 그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죠. 지금도 거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고하게 헌법에 명시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렇게 사면이 이루어지잖아요. 특정한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부분은 뭐 지금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도.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제 특별사면권 행사 관련해서 계속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사면을 해주는 건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보여준 게 아니냐라 그래서 계속 이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거기 논의에서 출발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헌법에 집어넣는다면 특별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대통령에게 뭔가 가는 페널티까지 법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진전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표면이 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보수 쪽에서 보면 이건 너무 이미 헌법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진보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제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정부의 정책이 위헌이라는 또는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받아서 제대로 시행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헌법에 넣는 순간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그런 위헌이 안 나오죠. 위헌이 이런 안 법이 나오기 생겨도. 때문에 그런 정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택지 소유 상한제나 뭐 토지소가 이득세법이나 이런 게 무조건 제가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도 너무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게 지나치게 또 개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제한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그리고 조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한 원리에도 좀 반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이 돼서 위헌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헌법이 유지된다면 이런 법이 다시 생기면 또 위헌이 나오겠죠. 이게 헌법이 진짜로 정해진다면 실제로 부동산 투기 잡는 데는 효율적인가요? 그거는 효율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소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부과라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문제들이 저 생길 수 요 있는 제가 한 겁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헌법에서 한번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백 변호사 그런 얘기 했다는 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에요. 약속이죠. 약속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린 그쪽으로 가겠다 합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대통령제를 갈 건지 내각제를 다 갈 국민이 건지 결정하는 선택하는 거고 거니까요. 예. 뭐 한때는 이제 내각제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대통령제로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기획인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결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토지 문제 너무 심각하다. 토지의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80년대부터 너무 이 빈부격차가 벌어진 게 맞잖아요. 재벌의 그 비업무용 뭐 부동산 처분하라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 정권들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 상당수가 토지는 공개념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과거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렸다 하더라도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겠다고 했고 과연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얻고 있고 또 더구나 국회 여당, 민주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그 당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여당의 지도자들을 독려해 가면서 이걸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국회 책임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아마 야당 책임이다 하고 밀어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의 태도를 취해서는요. 그게 모르겠어요. 폼은 날지 모르지만 개헌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될 일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네,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또 저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등장했는데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유축헌데 선거구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냐하면
이 이제 작은 정당들은 그 그 정당 투표가 활성화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의석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개헌연대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민주평화당이 이제 범진보로 분류되면서도 여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천정배 의원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사흘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야당을 좀 촉구하고 좋게 말하면 촉구, 야당 입장에서는 압박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헌법 논의가 좀 활성화돼야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다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개헌을 보면요 9차례가 있었잖아요. 3차 개헌과 9차 개헌을 빼놓은 건 전부 정부 주도였어요. 전부 정당 대표가 배제됐고. 그러니까 3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내각제 개헌이었고 9차 개헌은 6.25 항쟁 이후에 있었던 민주화 개헌이었어요. 예. 그 나머지는 전부 그냥 흐지부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개헌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촉발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천정배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비판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정부의 개헌안 네. 이런 무임직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입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6월 지방선거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동시에 않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느냐. 아까 그 조국 수석 설명할 때 보면요, 아예 날짜까지 다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요번에 하고 다음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요번에 하고 다음 선거 때 맞추면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선거랑 지방정부 선거를 같이 하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가면 중간평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딱 맞춰놨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번 대선 때 다 뭐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연계할 뭐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는 다 했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정부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달리니까 너네가 따라와라는 취지로 가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부에서 어쨌건 지금 3일 동안 우리가 개헌안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국민한테 통보하고 다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각 당마다 지금 현재 나온 개헌안의 문제가 뭐고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협의하겠다 쭉 나와야 되는데 저는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무슨 안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역대 정권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 얘기할 때요. 뭐 개헌 얘기 나오면 그게 다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다. 그거 개헌 그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를 만들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원내 1, 2당을 제외한 뭐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선거구제를 만들 때를 보면 항상 이제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본인 당에 제일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이게 제대로 다 실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헌법의 규정을 딱 해놓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에 맞지 않으면 그게 위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정확한 구현이나 국민들의 투표의 가치, 1인 1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사흘째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을 떠나서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어제 발표됐던 내용 가운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1,500만 원을 임대료에 내고 나머지 500만 원만 사실상의 그 이익으로 남는다는 이런 지대 경제의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은 지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부동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산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조금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지금 2,000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3만 불이 된 차이가 바로 그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이런 수정을 해가면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네, 안상수 의원은 지금 화면에 나온 건 창원시장
예, 모습이었고요. 안상수 의원의 목소리와 잠시 방송 진행에 네.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화면이 여러분께 잘못 사과드리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예. 네. 자, 그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네.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땅값이 더 양극화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또 제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또 한국당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논란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이제 첨예하게 쟁점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산의 양극화가 사실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거 맞아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토지 공개념을 과연 이제 보수 진영이나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 다른 권력구조 분산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대단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노태우 정권 때 1988년도 그러니까 87년도 9차 개헌이 돼가지고 처음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민주화가 된 첫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때 노태우 정부 때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됐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제 위헌 판결 받았고 토지 초과 이득세 이건 뭐 헌법 불합치 그리고 네. 개발 이익 환수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아이러니는 그때 김대중 총재의 야당은 반대를 반대해서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의 그런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이 토지 공개념은 사실 이 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재산과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걸 제 개인적인 의견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문제의 문제고 또 하나 사적 재산을 얼마나 국가가 인정하냐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단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적 소유를 부인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 초과 토지로 인해서 얻는 지나친 이득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국가 환수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재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토지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얻는 많은 이익은 상당히 공적인 개념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본다면 지금 헌법에도 이러한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예. 공공의 이익에 한해서 뭐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느냐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판결 난 것까지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정권이 자신들의 이념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토론이 정해질 것 같아요. 위헌이라고 판결 났으니까 넣으려고 하는 거 논란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이념적 지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서 뭐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부동산이 상승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비교를 하면 이제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저해한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맨날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게 뭐 집값 잡겠다, 뭐 잡겠다, 땅값 잡겠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금 이번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지금 헌법에서도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넣는다면 옛날에 위헌받았던 걸 부활시키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딱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이제 원래 조세를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건데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요. 근데 그 땅값이 오르는 게 구체적인 수치가 명확하진 않거든요. 예. 땅값이 오르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오른 거의 일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이제 세금 조세부가 원리에도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위헌이 나왔던 거고 택지 소유 상한 같은 경우는 그 몇 평으로 제한할까요? 옛날에 200평으로 제한했거든요. 200평 넘으면 넘는 거에 다 세금 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 데서 200평이 너무 좁다라 그래서 그때 위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